70년을 그래온 것처럼 시대를 짓다. 삼부토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 충격이 현실화된 건데 특히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2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급감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선거 대책위 해단식을 갖고 총선 체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반성해야 한다며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당 수습책으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거론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2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모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상에 공개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18살 강군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오늘 8시 뉴스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는지 그걸 조사한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취업자 숫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잘 나가질 않으면서 특히 식당이나 호텔 같은 서비스업 취업자가 21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가 오늘 나온 정부 통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이던 2009년 5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학 연기 등의 영향으로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29만 4천 명 줄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9월 이후 2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도소매업에서 16만 8천 명, 숙박 음식업에서 10만 9천 명, 교육 서비스업에서도 10만 명 감소했습니다. 충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됐습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역대 최대 폭인 59만 3천. 일단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원래도 14시간씩 일했는데 이제는 하루만 나와달라고 일주일에. 고용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경제의 위기감이 정점으로 향하면서 고용 충격이 서비스업에서 수출 제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취업자 숫자에는 일시 휴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통계상으로는 취업자에 잡히는 건데 그런 일시 휴직자가 160만 명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제희원 기자입니다. 방문 수업을 꺼리는 회원들이 대거 탈퇴하면서 학습지 교사 최복임 씨의 최근 수입은 반토막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쉬거나 그만둔 동료들도 많습니다. 지금 100만 원대로 떨어져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소득 줄어가지고 이제 퇴사하려고 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무급으로 휴직하면 당장 생계를 위협받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서 다른 일 알아보겠다고 요식업에 더 있으면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달 일시 휴직자는 1년 전보다 126만 명 증가한 160만 7천 명에 달해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습니다. 종전 최대보다도 2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이는 아직 경제 위기 초반이고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 고용 충격 흡수 장치가 작동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지는 최대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은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영세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부터 급격한 고용 위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해고를 금지할 방안을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기업 지원과 해고 금지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고용유지와 실업 대책은 물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막 사회에 나서는 젊은이들에게 취업 문턱은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째 항공기 승무원을 꿈꿔왔던 27살 김소정 씨는 최근 진로를 바꿨습니다. 항공사들이 채용문을 닫아버리자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점점 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데도 채용이 나지도 않고 미래가 불확실한 게 제일 무서워요. 경찰이 꾸민 25살 도선혜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4일 예정이었던 경찰 공무원 공채 필기 시험이 연기되자 학교 졸업을 미뤘습니다. 많이 답답해요. 다른 시험 같은 경우가 4월달 시험이 10월달로 밀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약 없이 공부한다는 게 좀 답답해요. 한 구인구직 사이트가 채용 공고 등록 건수를 분석해봤더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2월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줄었고 3월은 32.7%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라도 벌었어야 할 처지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돈 들어갈 때도 많기도 하고 해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좀 시급한데 일할 자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파트타임 자리라도 나오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저희도 많이는 못 뽑으니까 솔직히 하루에 3시간 일하는 거 뽑는데도 진짜 10명씩 지원하고 이러니까 안타깝고. 지난달 전국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건수는 1월보다 30% 가까이 줄어 그 말 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고용유지와 실직자 생활 안정에 놓이다 보니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선 윗세대에 밀려 외면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또 유럽 나라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역대 가장 낮은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두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던 지난 1월 중국 정부는 사람 모이는 건 금지하고 공장문도 걸어 잠궜습니다. 소비와 생산을 모두 막는 봉쇄 정책이 방역엔 효과적이었지만 경제에는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안겼습니다. 一季度国内生产总值20万6504亿元，按可比价格计算，同比下降6.8%。 마이너스 성장은 문화 대혁명 이후 처음이고 마이너스 6.8은 성장률 집계 이래 최저치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선 13%포인트 가까이 폭락했지만 당국은 경제 정상화 조치를 시작해 지표가 반등하고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반등할지엔 전망이 엇갈립니다. 중국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리고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소비가 위축돼 수출 활로를 찾기 어렵고 중국인들의 내수 지갑도 쉽게 열리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持续的这个影响，所以我觉得如果经济活动真正的要去恢复，可能要到年底啊，要到4季度才能看到真正的完全的这么一个恢复。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 경제에 들어온 빨간불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경제 회복 속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음 달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이 중국 수뇌부가 내놓을 특단의 대책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지난 4주 동안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더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자 미국 정부는 멈춰선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시간표를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백악관이 3단계 경제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경제 없이는 건강도 지킬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도록 한 건데 언제 어떤 단계로 완화할지는 각 주의 주지사에게 일임했습니다. Governors will be empowered to tailor and
approach that meets the diverse circumstances of their own states. 경제활동 재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경제가 신경 쓰이는데 막상 풀었다가 방역이 뚫릴 경우 맞게 될 역풍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일부 주들은 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만 뉴욕주같이 코로나 피해가 큰 주들은 자택 대피 명령을 잇따라 연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실업 사태는 계속돼 지난 한 주 동안 524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미국에서 2,2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실업 쓰나미가 닥치면서 코로나 막다 굶어 죽겠다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Us people that are at a lower risk, I feel like we should have continued out our lives and continued working. 경제 정상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다음 달 말까지 미국 내에서 2천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질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오늘도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과거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그 말에 담긴 뜻을 윤나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압승을 거뒀지만 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민주당 대표는 반성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그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152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 힘을 믿고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4대 개혁 입법을 한꺼번에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고 지지율과 개혁 동력을 잃는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잘 아는 이해찬 대표가 트라우마에 가까운 상처를 언급한 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의 SNS 글. 앞으로 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촛불 시민은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한 글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업, 생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모으는 게 우선적인 일이다. 그 문제는 나중 일이지. 지금 중요한 건 코로나 국난 극복인데 공연이 공격받을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을 향해 민주당과 다른 당선자의 입장을 고려해 언행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했고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비슷한 주문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만이나 미숙, 성급함이나 혼란상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안정감, 신뢰감, 균형감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은 180석 초거대 여당의 독주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은 당을 어떻게 정비할지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하자는 게 지금까지는 일단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통합당 상황은 김민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총선 참패로 통합당 선거대책위 해단식은 굳은 표정 일색이었습니다. 표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재창당에 버금가는 당 쇄신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통합당 내에선 당 수습 방안으로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던 전당대회를 최대한 앞당겨 새 지도부를 뽑자는 의견과 현 지도부가 일괄 사퇴한 뒤 비상대책위 체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지지했지만 당 지도부의 다수는 비대위 전환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비대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추대론이 급부상합니다. 여전히 저희 당에는 큰 도움이 될 뿐이고 당을 다시 회생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당 복당을 공언해온 홍준표 당선인은 오늘 민주당에서도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이 있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외엔 비대위원장감이 없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잠재적 대권, 당권 주자들이 김 위원장 추대에 쏠리는 건 외부 인사로 당내 기반이 약한 김 위원장이 구원투수에는 적격이란 계산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황교안 전 대표가 사퇴 전에 당을 잘 추슬러달라고 했다며 공식 제안이 오면 숙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김 위원장을 따로 만났는데 양측의 대화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를 확정합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더 차지하려고 위성정당을 만들었었던 거대 양당이 21대 국회에서는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위성교섭단체까지 만드는 꼼수를 쓸 수 있다. 저희가 어제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역시나 당장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상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 정책 협약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 직후 합당하여 문재인 정권의 모든 악법들을 폐기토록 강력한 원내 투쟁을. 그런데 오늘 미한당 원유철 대표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합당과 합당 시기를 당장 결정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21대 국회에서 통합당과 따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거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미한당이 이렇게 나오자 민주당도 돌아가는 걸 보겠다는 듯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별도의 교섭단체로 만들 거냐는 질문에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선 미한당의 민의를 거스르는 움직임이 있으면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석인 미한당이 통합당 당선인이나 탈당 무소속 당선인을 1명 이상 받아 교섭단체를 만들면 민주당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겁니다. 두 당은 총선 뒤에 모 정당과 합당할 것이다. 총선 뒤 연합정당은 해산하고 모 정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석 확보라는 실리 앞에 꼼수 위성정당이란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양당은 언제 국민 앞에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 21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위성교섭단체라는 꼼수 궁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개표 결과 민주당은 수도권 의석을 거의 휩쓸었고 반면 통합당은 18석이 걸린 부산에서 15명이 당선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후보들이 받은 실제 표는 얼마나 차이가 났을지 전병남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번 총선 수도권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전체 121석 가운데 103석을 얻는 압승을 했습니다. 그럼 득표수는 어땠을까? 먼저 서울. 전체 49석 가운데 민주당은 41석, 통합당은 8석입니다. 그런데 득표수는 304만 표 대 238만 표, 66만 표 차이입니다. 양당 서울 의석 비율은 민주 84% 대 통합 16%인데 양당 득표 비율은 56% 대 44%입니다. 경기도에선 전체 59석 중 민주당이 51석을 통합당이 7석을 가져가 86% 대 11.8%라는 압도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득표수로 따져보면 두 당 간 격차는 91만 표입니다. 13석 중 민주당이 11석을 가져간 인천의 결과도 득표수를 따져보면 서울, 경기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결국 수도권 전체를 보면 민주당이 56%의 득표율로 수도권 의석의 85%를 가져갔고 통합당은 44%의 표를 얻고도 13% 정도 의석만 가져간 셈입니다.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이다 보니 수도권 통합당 지지표 가운데 사표가 많았던 겁니다. 민주당이 고전한 부산 지역에선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역구 18석인 부산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3석과 15석을 얻어 통합당이 결과적으로는 압승했지만 두 정당 간 득표차는 17만 표에 그쳤습니다. 선거구제 자체가 1등만 당선을 시키게 되니까 1등한테 던진 투표 이외에 나머지는 다 그 사표가 되는 그런 불비례성도 있고, 이런 현상은 특히 접전지가 많았던 권역에서 나타나는데 수도권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부산 지역구에서 통합당이 압승을 거뒀다고 해도 그 지역 민심이 그만큼 한쪽으로 쏠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후보들의 표 차이가 적었던 곳은 바로 인천 동미추홀 을입니다. 표 차이가 불과 171표입니다. 이렇게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가 3%포인트가 되지 않는
초접전 지역구는 전국에서 모두 24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12명의 당선인을 냈는데 모두 총선 당일 투표에서는 졌지만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민주 박재호, 통합 이현주 후보가 맞붙은 부산 남을 지역구. 개표 중반부터 90% 정도까지는 이 후보가 근소하게 남아 앞섰습니다. 하지만 자정 넘어 사전 투표함이 열리자 승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최종 표차는 1,430표. 사전 투표에서 5,200여 표를 이긴 박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새벽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었던 경남 양산 을에서도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1,523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역시 사전 투표에서 5,000표 가까이 이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는 그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미 있는 성과를 내서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표차가 3%포인트 이하인 초박빙 지역은 24곳인데 이 중 절반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곳입니다. 이 12곳의 투표 결과를 분석했더니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모두 사전 투표함에서 민주당 후보의 표가 많이 나오면서 승부를 결정지은 겁니다. 인천 연수울에서 통합당 민경욱 후보를 꺾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는 사전 투표에서 6,000표 넘게 더 얻으면서 승리했고 부산 사하갑의 경우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불과 697표 차 신승을 거뒀는데 역시 사전 투표에서 4,600여 표를 이긴 덕분이었습니다.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 8곳도 사전 투표만 놓고 보면 모두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1,128표 차이로 통합당 김은혜 후보가 승리한 경기 성남 분당갑을 보면 사전 투표에선 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11,000표 이상 이겼습니다. 결국 초접전 지역구 개표 결과는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표가 더 많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2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예정대로면 모레 일요일까지인데 정부는 신중하게 1, 2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닷새째 2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최근 2주간 3%대로 떨어졌지만 최근 부활절과 총선을 계기로 사람들의 이동량이 늘었던 만큼 한두 주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의 감염자, 확진자 수를 가지고 미래에 2, 3주 후에 감염의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도 생활방역으로 급격하게 전환할 경우 환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최근 서울시 설문조사에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번 주말 종료하는 것에 대해선 63%가 이르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는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업소, 학원 등에 대한 운영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만큼 가해지느냐라는 차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운영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해당 업장에서 1에서 2m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소독 지침 준수 등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뿐만 아니라 심장을 공격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대구의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뒤 급성 심근염을 앓은 게 확인된 건데 이미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21살 여성의 흉부 엑스레이입니다.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폐렴뿐 아니라 심장이 비대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 호흡 곤란도 나타나 정밀 검사한 끝에 급성 심근염이 확인됐습니다. 심근염은 심장을 둘러싼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건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깁니다. 국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후 심장 질환이 나타난 사례들이 있었지만 국내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첫 심장병 사례입니다.
코로나19로 폐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과도한 면역 반응, 즉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심장 근육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하는 것처럼 직접 심장 근육에 달라붙어 손상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로 폐에 있는 세포에도 많이 있지만 심장에 있는 세포에도 ACE2가 분포를 해서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통로가 됩니다. 중국 우한 연구팀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 416명에 대한 연구 결과 환자의 20%에서 심장 손상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의료진은 20%는 다소 높은 수치로 보이지만 코로나19 환자에게서 심장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국내에서도 확인된 만큼 환자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연구는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라는 에볼라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보도에 미국에서 관련 주식이 폭등하기도 했는데 이걸 비롯해 주목받는 약품이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병원이 코로나19 환자 125명에게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결과 환자 대부분이 일주일 정도 만에 퇴원했다고 미국 스탠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중증 환자가 113명이나 포함됐는데도 사망자는 2명뿐이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 유럽, 일본 공동연구팀이 53명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해 효과를 봤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엔 더 많은 환자, 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도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제조사인 길리어드사는 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말라리아 약이나 에이즈 치료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나타나는 것과 달리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이즈 치료제와 말라리아 약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렘데시비르는 임상시험을 위해 보급받은 소량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학계에선 미국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지난 6일부터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신약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동물과 세포 실험에서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컸는데 먹는 약이라 간편하고 렘데시비르에 잘 듣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방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먼저 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확진자 수가 계속 크게 늘어나면서 모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도쿄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성재 특파원,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열흘 발령한 긴급사태는 도쿄 등 7개 지역이 대상이었습니다. 상점과 식당 등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의 이동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벗어나면 상점이나 식당 영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시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감염이 퍼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긴급사태는 일단 5월 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지역 간 이동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긴급사태 발령도 늦었는데 방역 대책도 오락가락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드라이브스루 승차 검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식 승차 검진에 딴지를 걸었다가 물러선 게 한 달쯤 전인데요. 후생성이 그제 지자체 판단에 따라 허용한다는 지침을 냈습니다. 검사 수요는 폭증하는데 여전히 보건소 검사를 우선하는 정부 방침에 비판이 일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네, 일본의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어떻습니까? 처음엔 수입이 줄어든 세대에 한해 30만 엔씩 주겠다고 했다가 소득과 관계없이 한 사람당 10만 엔을 주겠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여권 내에서조차 세대당 30만 엔으로는 부족하고 소득 줄은 걸 증명하기도 복잡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청을 해야 줄 것 같습니다. 手を挙げる方、挙げていただく方に1人10万円ということになるという。 추경 예산안 짜고 하면 지급까지는 앞으로 석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이니까 8조 엔,
우리 돈으로 88조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운 공범 강훈이 오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조주빈 공범 만 18살 강훈이 검찰로 넘겨지기 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고개 숙인 채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다른 질문엔 입을 닫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강군은 박사방 회원들을 모집하고 성착취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강군 측은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직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신상 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강군의 범행은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범죄이고 신상 공개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강군이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유료 회원 10여 명을 추가로 특정해 40여 명을 수사 중인데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기준 10대 미성년 범죄자가 저지르는 전체 범죄 건수는 3년 전보다 줄었지만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범죄가 포함된 성품속 범죄는 같은 기간 892건에서 152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N번방과 박사방에 유포된 디지털 성착취물 등 8천여 건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30대 승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주민센터가 조주빈 일당이 빼낸 개인정보 일부를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라며 200명 넘는 사람들의 이름 두 글자와 출생연도 같은 정보를 공개한 건데 경찰이 관련 공무원들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소혜 기자입니다. 송파구청 위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지난 6일 올라왔던 공고입니다. 박사방 조주빈을 도운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가 불법 조회하거나 조주빈에게 유출한 걸로 추정되는 명단인데 유출된 정보가 본인 것으로 판단되면 연락달라며 주민센터가 올린 겁니다. 200여 명의 이름 두 글자와 출생 연도, 주소지 일부, 성별 등이 포함됐는데 이 정보만으로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주민센터 등 송파구 공무원 2명을 입건해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누군지 식별할 정도의 개인정보를 구청 관계자가 공개된 홈페이지에 올린 건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본 겁니다. 송파구청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한 뒤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선제적으로 이제 적법한 절차에서 해가지고 피해를 구제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거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센터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문제의 공고를 인지한 뒤 게시글을 내리라고 고지했다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명단 공개 과정이 적법했는지 그 과정에서의 잘잘못은 경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된 사람들도 그제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가 격리자들이 투표할 때 썼던 물품들은 소독한 뒤에 봉투에 2번 싸서 버리도록 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JTBC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투표소였던 전주의 한 주민센터 앞에 놓인 파란 상자. 투표 때 쓴 물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비닐봉투 안에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방호복이 담겨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과 직접 대면했던 투표 사무원이 착용했던 방호복은 이곳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방호복은 물론 자가격리자가 쓴 비닐장갑과 기표소 물건들은 소독한 뒤 종량제 봉투에 이중으로 담아 버리도록 한 정부 지침을 어긴 겁니다. 주민센터는 지침은 어겼어도 소독한 뒤 버렸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소독을 다 하고 해서 나왔지 그것을 일부러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가격리자가 사용한 기표대는 소독한 뒤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쓴다면서 한쪽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일회용 쓰고 버리는 거라는 기표대는 계속 재사용을 하거든요.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했던 또 다른 주민센터 앞.
비닐 장갑과 마스크 등이 한 장의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져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속 선거를 내세웠지만 투표가 끝난 뒤 폐기물 처리에는 구멍이 뚫린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넉 달째 이어지면서 불안하고 또 우울하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범죄자처럼 여기는 사회 시선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정국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에 사는 20대 후반의 한 여성입니다. 지난 2월 대구에서 환자가 처음 나온 뒤부터 집에서만 지내왔습니다. 현실이나 부담스러운 질병이 있어서 혹시나 감염되면은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긴 우울증이 심해졌고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냥 우는 일이 있었고 잠을 못 자는 정도로 생기고 그렇게 심해졌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의 20%가 주변에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입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구 출신의 중국어 강사라는 이유로 신천지 교인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대구가 고향인 게 죄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확진 판정을 받기 열 하루 전 이상 증세를 느껴 진단 검사를 받으려 했지만 발열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 사이 밀접 접촉한 주변 사람들이 감염돼 죄책감까지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때 검사를 했다 27일 날 발열이 없었지만 그때 감염을 안 시킬 수 있었던 거죠. 지난 10년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수많은 차별을 겪어봤지만 이번처럼 답답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감염자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냥 길에서 문고리 잘못 만져서 엘리베이터 버튼 잘못 만져서 그냥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감염병은 트라우마, 즉 정신적 외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메르스 완치자 63명 중 40명은 완치 뒤 1년까지도 정신과 질환을 앓았습니다. 환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는 사회 복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탓을 하게 되고 사회 전반의 혐오와 비난이 팽배해지는 겁니다. 나도 감염병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를 해서 조금 도와주려는 마음, 배려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SBS 이정국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주는 날짜와 또 지급 대상이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까 최근 이사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에서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한 손재영 씨. 재난지원금 대상이지만 살던 서울에서도 이사온 성남에서도 못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으려면 지난달 18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나오는 날까지 서울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이달 9일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또 성남시에서 받으려면 이달 3일 이전부터 성남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그 후에 이사 왔기 때문에 제외된 겁니다. 아무 데서 못 받는 거예요. 저처럼 공백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과 대상이 다르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손 씨에게 지급 대상이라 설명했던 서울의 한 주민센터는 지침이 계속 바뀌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안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변경이 언제부터 변경이 될지 모르겠어. 이사 시기에 따라 손 씨 같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전 출입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 쪽에 이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요. 사각지대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이사 관련 불이익 민원이 많다며 다른 지자체들과 구제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수혜를 하려고 서울에 살던 사람이 부산으로 가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거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자체별 지원책이라 혼선이 생길 수 있지만 지원금 대상인데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네, 다시 총선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바뀐 선거법에 따라서 만 18살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 선거였습니다. 54만 명 정도 되는 그들이 누구를 선택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저희가 출구조사를 통해서 18살 유권자들의 표심을 짚어봤습니다. 정유식 기자입니다. 이번에 투표권을 갖게 된 18살 유권자는 54만 8,986명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떤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했는지 물었습니다. 첫 투표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은 제가 뉴스 기사 보면서 텔레비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 2당을 찍었어요. 지상파 3사의 총선 당일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응답한 18살 유권자 2,974명의 38.2%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했다고 답했습니다. 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17.2%보다 21%포인트나 높습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표를 줬다는 응답도 15.6%였습니다. 전 세대 중 정의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세대입니다. 18살 응답자를 남녀로 구분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은 7.1%포인트 높고 미래한국당 지지율은 7.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살 응답자들은 바로 위 세대와 어느 정도 달랐을까요? 19살을 포함한 20대 응답자들은 23.1%가 미래한국당에 표를 줬다고 했는데 18살은 그보다 적은 17.2%가 미래한국당을 지지했다고 했습니다. 부모 세대인 50대 응답자들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지지가 엇비슷해서 18살 응답자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18세 유권자의 경우 처음 투표를 하지만 부모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기보다는 본인의 주체적인 그런 판단과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살 유권자들의 표심이 처음 확인된 셈이지만 이들이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을 보이는 이유 등에 대해선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20대 2명이 국회에 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역시 같은 20대인 저희 정치부 백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전용기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91년생이고요. 만으로 28입니다. 그럼 저보다 딱 한 살 많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전 당선인은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이었고 청년기본법 입법을 지원해왔습니다. 진짜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이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청년시설 단체 지원 근거를 더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리게임 논란 때문에 금전거래는 없었지만 경솔함을 반성한다고 했던 정의당 비례 1번 류호정 당선인. 만 27살, 21대 최연소 국회의원인데 게임업체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 권고사직을 당한 뒤 노동계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 국회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인 류 당선인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제도화해 공짜노동 없애고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20대 당선자는 이 두 사람뿐, 30대 당선자는 지역구에서 6명, 비례대표 5명, 20, 30대가 모두 13명입니다. 4년 전 20대가 1명, 30대가 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030 청년 국회의원이 이번에 10명 는 건데 아직 전체 의석의 4.3% 수준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형 위성정당으로 창당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퇴색시킨 꼼수 창당 논란 속에 각각 17석과 19석을 차지했지만 후보 선정부터 잡음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11번부터 배치하는 걸로 결정돼 탈당과 입당 요청을 받았고 더불어시민당 후보가 이제 될 분들이잖아요. 우리 20분 순번에 들어온 분들 정도.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반발하자 비례대표 후보 공천안을 뒤집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구상한 대로 정상적으로 자매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비례정당들이 사실상 거대 양당의 입김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한 겁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은 이러한 후보자 공천이 정당의 당원 당규 등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위반해 이루어졌다며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을 오늘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런 페이퍼 정당을 정당으로 등록해준 것 자체가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스스로 정한 당원 당규도 위반하는 추천 절차를 감행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헌법소원에 이어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위성정당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채널A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 사건 진상과 MBC 보도 제보자의 신빙성 등이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과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전언을 보도한 MBC와 제보자 지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3일과 6일 서울 남부지검에 잇따라 보도 관련자들을 고소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기자와 검찰 관계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함께 수사하라는 겁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지모 씨 제보의 신빙성 등을 이번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검찰과 언론 유착 의혹에 대한 중간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서울 남부지검 고소 사건에 대해 이송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대검 인권부는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시가 측근 감찰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따라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찰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출 한도를 조절하라는 정부 공문이 대출 중단으로 잘못 해석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운영 수입이 급감해 자금이 급해진 김현종 씨는 소상공인 진흥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 지난달 초 1시간 동안 줄을 서가며 신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대출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은행은 돈이 없다 그러고 은행에 정책 자금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정부는 대출 규모를 2조 7천억 원까지 늘렸다지만 현장에선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은행이 소진기금 대출 업무를 대리하는데 신청이 몰리면서 정부 지원금 지급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5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보낸 공문이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대출 금액을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3월 27일 이후 신청된 신규 대출에 적용되는 조치였지만 은행들은 종전에 이미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나온 사람들에게도 2천만 원으로 액수를 줄이겠다고 통보하면서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중기부가 부랴부랴 공문을 철회하면서 소동은 가라앉았습니다. 원상복귀를 해주긴 했는데 돈이 한도가 없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미룬 거거든요. 그냥 참담하고.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 진흥기금이 곧 고갈될 수 있다는 겁니다. 2조 7천억 원 중 1조 7천억 원이 이미 지급됐는데 현재의 대출 신청 속도를 감안하면 한 달을 넘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정부는 자금난을 겪는 벤처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자금 지원을 신청하려 해도 담당 기관에서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될 디지털 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8,400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자금과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신속히 시행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기대는 곧 답답함으로 변했습니다. 담당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일부 지역본부에서 이번 달 신청 기간이 끝났다며 접수조차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긴급 균형자금 말고는 이번 달은 신청을 안 받고 있어요. 아, 그럼 언제부터 이게 신청을 받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이번 달에는 안 받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신청 폭주로 1분기 신청 업체 평가도 완료되지 못했다면서 평가 완료 후 예산 상황에 따라 향후 접수 계획을 재공지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코로나19 피해 기업 관련 업무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벌어진 일로 각 지역 본부마다 탄력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단 지부가 업체 수가 되게 많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조금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된 것 같아요. 스타트업 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정부 발표가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서울 강남에 이어 강북 지역 아파트값도 9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같은 기존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이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형은 이달 초 15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말 최고가보단 1억 2천만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용산구의 이 아파트 단지 85제곱미터형도 지난해 말보다 1억 4천만 원 낮은 가격에 최근 거래됐습니다.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건데 매물도 연초보다 최대 30% 이상 늘었습니다. 13억 같은 게 12억 5천 뭐 정도? 금년에 1억 정도 빠져서 팔리는 것도 있고 정부가 너무 규제하니까 당분간은 오지 않는다. 그건 확실한 것 같고. 대출 규제를 피한 수요가 몰리던 노도강 지역마저 보합세로 돌아서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3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시장 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는 정부의 규제가 상당히 강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당은 당장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대출 규제, 자금 추적과 함께 부동산 수요를 계속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하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하청 업체로부터 뒷돈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대표는 하청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6억여 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책무를 망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다음 주 연습 경기